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경북대 로스쿨에서 공부 중인 임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순서를 이렇게 유 대표님 뒤에 주셔가지고 좀 얄밉긴 한데 그냥 좀 저는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첨부해서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약간 뭐 디저트 같은 강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이나 신인기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는 뭐겠습니까?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인은 또 어디서 나나요? 정당에서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인이라는 도구는 바뀌지 않고 그 도구가 제대로 된 도구가 아니라 불량품이 나오면 뭐 인구 문제든 저출산 문제든 다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또 평소에 정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떤 지점들이 정당에서 바뀌어야 되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고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3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극단화된 한국 정치가 가장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화된 한국 정치를 어디서 가장 명징하게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통계청을 가볼까 아니면 뭐 기사를 찾아볼까 하다가 가장 극단적인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유튜브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제 극우 유튜버 분들의 썸네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이봉규 TV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실까? 이분들의 창의력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위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인데 뭐 전라도에서 행사를 금지해야 된다. 5.18 북한 개입 정황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도 막는다. 파주 경찰서 난리 났다. 제가 이걸 어떤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최근에 올린 4개의 영상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4개의 영상에 지역 비하 있죠. 5.18 비하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약간 찬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까지 할 수 있는 종합 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채널은 제가 가려놓긴 했는데 어딘지는 다 아실 건데 뭐 이준석 핸드폰 포렌식 해야 된다. 어김없이 나오는 이제 유승민, 이준석 난리 났다. 진중권 아저씨는 왜 난리 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고 또 반대편은 그럼 정상일까요? 반대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뭐 뉴스공장에 이은 뭐 겸손은 힘들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참 모토가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너희 너무 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론이다 라는 흉내는 냈는데 이분 보면 저희는 편파적 방송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제 극단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게 유튜브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부대 근처에 복사집을 들어가면 이봉규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을 들어가면 따따붙다인가요? 그 배승희 변호사 같은 분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에 가려고 KTX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옆에 40대 50대 아저씨분이 앉으시면 김어준 아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인 분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준석 대표의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뭐 서울경찰서였나 어디 분은 유튜브에서는 처벌된다 그랬는데 왜 처벌 안 된다 그러냐 유튜브 한번 참조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셨고 당장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만 보더라도 한 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만 하시고 한 분은 또 이제 위장당원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국민의힘 갤러리를 가봐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죠. 이게 만약에 유튜브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면 저희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현실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책을 결정짓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당신 민심 괴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경선 결과를 보면
뭐 다 아시는 예시겠지만 이제 일반인 여론조사를 했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2%에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 이제 당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저렇게 밀리면서 대선 후보가 못 됐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조금 아픈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최종 득표를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앞섰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이걸 뒤집고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게, 저희라고 하면 이준석 지도부를 말하는 거겠죠. 바로 당원 모집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은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최소한 한 70, 80%의 국민이 당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원들이 적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짠물 정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짠물 정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당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엔 또 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죠. 지금 뭐 신인규 대표님이나 유승민 대표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3당이든 당심이 민심이 일치되어야 정치인이라는 좋은 정치인이라는 좋은 도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심과 민심이 일치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당원이 되길 꺼리는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만이 뽑는 건 아니지만 당원만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저희가 오늘 말했던 아무 주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당원 배가 운동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이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넉 달 새 26만 명이 늘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당원 또한 굉장히 지금 짠물을 민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20, 30대에서 늘었고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이 줄어들었고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면서 후보들을 하나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100%를 했죠. 당신 100%를 한 결과 탄생한 지도부, 화려한 지도부 라인업입니다. 왜 웃으시죠? 존경하는 정치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화려한 라인업인데 이분들이 출범을 하자마자 자신감에 가득 찼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는 그 세계관 안에서는, 당심이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출범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던지 기억을 해보면 여기 있는 중에 한 분은 나와서 무슨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또 무슨 정광훈 목사인가요? 그분 행사 가셔서 뭐 조상 몇 자리도 파는 게 정치입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당신 100%로 하던 그런 투표에서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박수치고 우리 당당하게 대표랑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그래서 이분들이 최근에 선택한 게 뭡니까? 존재감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다라고 들어본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무존재를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또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정치를 하라고 뽑아놓은 도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를 지워버리고 용산의 오더만 기다리는 그런 것들의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 소멸 문제, 뭐 정치 문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결국에는 오늘 말씀하신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단기 흔들고 계시는 이분이에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신나서 단기를 흔들고 있는 저 분을 조금 상식적인 분, 그래도 우리 말 들어주는 분으로 바꿔야 우리의 모든 논의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만을 생각하고 민심을 배제한 결과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정치 혐오가 심해졌다,
아니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선거가 무엇이었나요? 지방선거였죠. 이게 아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일 겁니다. 당장 대선만 하더라도 0.7% 정도의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짠물 승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 혐오가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겼니 어쩌니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때 바짝 올랐다가 무당층이 대선이 이전이죠. 바짝 올라 있다가 대선 가까워져서 조금 무당층이 줄어들었다가 갈수록 지금 31%까지 찍었죠. 저는 이거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당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좋은 도구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좋은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생은 해결할 수 없고 정책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어떤 다른 진단 그리고 문제점들을 얘기할 거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당원 배가 운동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당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지 않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당원 배가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이나 민주당 당원이나 정의당이나 제3정당,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오늘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좋은 도구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당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당의 당원이든 주변에 결국에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당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선거구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소선거구제를 선택해서 아무리 많은 득표를 했어도 1등이 되지 못하는, 당선이 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지방의회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결과가, 가장 최근에 총선을 보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180석이라는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당시에 비례대표 1등을 누가 했냐, 비례정당 1등을 누가 했냐, 민주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만들어낸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이제 괴리에 빠진 거죠. 아니, 내 주변에서는 다 미래한국당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180석이 되냐. 여기에 소선거구제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졌던 것이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찍은 그 표들은 전부 사표가 되어버린 것이고 180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사표,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표가 43%, 대충 올림해서 50%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투표장으로 향해서 10명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했을 때 5명이 찍는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들은 김종인 대표가 당시에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게 아마 대선이었나요? 대선 이후에 다시 광주였을 겁니다. 광주로 내려가서 성원에 감사하다, 소위 언론에서 표현하는 서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이유도 우리가 결국에는 호남의 표심을 업자였는데, 저는 이 노력 또한 과연 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왜냐? 이게 TV조선에서 만약에 지난 총선에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뽑는 선거구제를 가정했을 때의 총선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최종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가져가는데요.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4석, 미래통합당이 24석, 절반을 가져갑니다. 영남권으로 가볼까요?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했겠죠. 56석을 가져갔는데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절반씩 나눠 가집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해도 저희가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당이 2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진정책이 중요한 것 아닌가. 선거구제를 개혁해도 우리가 서진정책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가상했을 때 미래통합당은 84석에서 약 20석, 25석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주장해야 됐던 건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작이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그때 선거구제 개혁하자 했으면요. 109석 그냥 가져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입법 폭거도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인 진단은 하지 않고 부정선거다. 나경원 대표는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그럼 개혁하자. 비례대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선거구제는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아마 또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지금 이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보다 더 많은 의원 수를 뽑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도 163석에서 민주당은 137석으로 줄어들고 국민의힘은 약 25석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양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TV조선에서의 결과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소위 지역주의가 심하다라고 분류되는 영남과 호남으로 가봅시다. 경북에서 전혀 얻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4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면. 경남에서 3석에서 7석으로 변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호남에서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1석을 국민의힘이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국민의힘의 선전을 위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선거구제를 바꿨을 때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대선거구제의 많은 장점으로 우리가 제3당,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 같은 그런 당이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득표에서는 제3당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제3당은 나오지 않더라, 유의미하지 않더라는 결과는 있는데 그래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짠물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시원하게 한번 총선 때 한번 나왔다가 뒤에 조금 힘을 못 쓰더라도 민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3당이 그래도 선거구제를 바꿨을 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마 대변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체감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능력주의의 부재 내지는 능력주의에 대한 공포가 여의도에는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나는 국대다라는 제가 대변인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대변인단 프로그램이었죠. 이것 같은 경우에 전 능력주의 도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흥행을 했고 141대 1 경쟁률이 있었고 여기 계신 신인규 대표나 저나 그리고 나머지 김현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대변인까지 4명의 대변인단이 선발이 됐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현재 서대문구 의원에서 구의원을 하고 계시는 주기석 의원이 부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시면서 수석 대변인 제외하고 5명의 대변인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신인규 대변인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 대변인단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후에도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말 잘한다고 대변인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되려 묻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이라도 잘하는 대변인들을 뽑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 당연한 경쟁을 해서 무언가 자리를 얻어낸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그 직을 수행한다라는 당연한 명제가 왜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이 비판을 하던 대변인 토론 배틀 이전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대변인단이 여러분 몇 명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수석 대변인 2분이고요. 총 28분 계십니다. 모르셨죠? 부대변인이 아마 11명 정도 되고 상근 부대인 한 10명 되고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만들다가 얼굴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8명이면 저희 대변인단 7명이니까 7배 정도 잘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하고 계신지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에 행보 자체가 왜 그다. 밑에도 다 대변인들이 한 얘기던데 잼버리 파행은 전라북도 탓이다. 대대적인 감찰 수사. 밑에도 책임 소재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변인단의 논평과 발언들입니다. 저희가 저희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비판을 했던 토론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뽑는 체제와 그렇다면 좋다. 그 전에 체제로 돌아가서 당 대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뽑는 임명직의 대변인단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어떤 방식들이 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은 아마도 명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구의원 출마하신 분들도 아마 치르셨던 시험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라는 PPAT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시행할 때도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랑 같이 지역 행사를 다니면 손들고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PPAT 어떻게 나와요? 이거였습니다. 그걸 왜 출제자는 아니죠. 강연자였을 텐데. 그걸 왜 당대표한테 물어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감히 그 장벽을 만들어서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뽑는데 이런 장벽을 만들 수가 있냐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저랑 양준우 대변인에게 너희 PPAT 모의고사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저희는 생각했던 게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 친구들이 보고 있는 5급 공무원 피셋 시험을 참조해서 대표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그 자리에서 당대표 사무처 직원들한테 풀리고 나서 이제 뒤에 듣기로는 주변이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핵관들을 양성하려는 게 이준석의 계획이다.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PPAT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핵관들을 양성하려는 게 이준석 대표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다. 그래서 PPAT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PPAT 시험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PPAT 시험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까요? 같이 풀어보시죠. 다음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다.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EBS 강사가 된 것 같긴 한데 석준 씨를 봅시다.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은 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법은 법률가들이 전문가이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할 게 있나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PPAT 문제를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본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오히려 PPAT를 비판했습니다. 더 어렵게 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당시에도 사실 구의원과 시의원들의 공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MBC PD수첩을 혹시나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시면 사실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구의원 몇백만 원인가? 시의원 몇천만 원 정해져 있다. 그거 주면은 공천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안 주면 아예 공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출제자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장치가 없으면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는 사실 선별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분들은 또다시 이런 시험까지 치른 다음에 지역으로 돌아가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봉사비라는 명목으로 지역위원장에 갖다 바치면서
공천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실효는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 수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지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 공천이 됐다라는 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실효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어디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뽑아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시험 한번 치르고 온 사람들이 조금 낫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대변인 제도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줬었는데요.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그 전의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의혹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현직 의원이 4명,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천 헌금이라고 해서 지역위원장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헌금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공천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대변인 제도도 그렇고 이 지방선거 제도도 그렇고 저에게는 사실 시험을 치르는 게 저희 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만 해도 로스쿨에 들어오기까지 리트라는 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자소서까지 써서 들어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로펌으로 인턴을 나가는데도 자소서 써서 들어갔고요. 다음 주에 로펌 입사 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토론 시험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제 또래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의도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조금의 자격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에 있는데 제가 겪은 여의도의 일련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변인 제도도 그렇고 이 PPAT라는 시험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겪고 있는 시험과 평소에 겪고 있는 면접과 평소에 겪고 있는 경쟁에 비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쟁이라고도 하기 힘든 수준의 경쟁과 시험들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공포를 갖고 능력주의의 폐해다, 사람들 줄 세우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도구들, 좋은 정치인들은 절대 나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한다 해놓고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The buck stops here라는 이게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라는 명언이고 용산에 계신 분의 집무실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로 이 명패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이외에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유승민 대표님 그리고 정치를 하실 신인규 대표님 그리고 많은 정치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한 5년간 현직 대통령까지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잼버리 사태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그래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청와대 브리핑실에 나와서 때론 눈물을 흘리고 때론 죄송하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그 당시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5년간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밑에가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 만평 같은 건데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가 아니라 there라고 적혀있는 명패 앞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인데 The buck stops with the media. 이게 다 좌편향 언론 때문이다. The buck stops with 오바마. 이게 다 전직 대통령 때문이다. 최근에 많이 듣던 그런 얘기들 아닌가요? 최근도 아니지만 최근 한 5년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3가지 그런 고쳐야 할 점에 더해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정치인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디 무언가 잘못했을 때 죄송하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정밭에서 많이 나오시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